이것은 제가 지금 이거 만드는 친구가 있는데, 만드는 친구하고 어제 한 12시간 정도 수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보시죠. 저도 처음 보니까요. 여러분 전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점유권 한 차례인가요? 물고기 처음으로 시작해나간다. 아닌데 어제 전번에 물권 안 했어요? 아, 채권법 한당 했어요? 아, 계약성님 조금 하다가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지? 하나, 둘, 셋. 몇 번 남았나 모르겠네, 민법이. 그럼 이건 여러분 그 자료가 지금 채권법은 아직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시고 채권을 했으니까요. 오늘 채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요. 자,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그 채권법에서요, 계획의 성의까지는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전번에 그 민법총칙에서 봤던 것이 뭐냐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혹시 기억나나요? 원시적 불능은 실내이익을 배상하고요, 후발적 불능은 이행이익을 배상한다. 그래서요, 먼저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과 을이 2분의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전에요, 1월 30날이요, 건물이 이렇게 멸실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미 멸실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요, 3월 1일인데요, 2월 20날 건물이 멸실되죠. 이것을요,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프린트본이 없으니까 일단 했으니까요, 하고요. 이거 다음 주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원시적 불능하고요,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요. 이 원시적 불능은요, 실내 이익을 배상하고요, 후발적은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요, 민법 총칙에서 본 거예요. 민법 총칙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자료가 아마 단면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D에다가 복사를 하시면, D에다가 노트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전부쳐 있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여기서 원시적이죠. 원시적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서 전부가 불능인 경우가 있고요. 여기가 일부가 불능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여러분 후발적 불능 이렇게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원시적이라는 것은 뭐죠? 이것은 첫 번째요, 이미 멸실이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죠? 실내 이익이다 이렇게요. 후발적은요, 매매 계약 체결 후 이런 말, 계약 체결 후 이것을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이건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됐다, 이것을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전부불능은, 원칙적으로 전부불능은요, 이것은 무효가 돼요. 무효. 그 다음에요, 후발적은요, 일단은 유효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원시적과 후발적의 큰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부터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미 멸실됐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효냐 무효냐 했을 때는 무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뭐죠? 여기요, 535조 계약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요, 과실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볼 거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하나 볼 거고요. 그러면 일부 불능일 때는요, 여기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는 말을 써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것은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아파트 분양 받아보면 뭐라고 나오죠? 아파트 분양? 아파트는요, 평당 얼마 이렇게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요, 평당 100만 원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100평 이렇게 해서 분양을 받잖아요. 이것을요, 평당 얼마 이것을 수량을 지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일부가 불능이라는 것은 부족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기 봐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첫 번째요, 이미 멸실됐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전부가 불능이다 이 말이고요, 무효인 경우이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봐봐요. 담보 책임은요, 이거 뭐죠? 일부가 불능일 때냐, 일부가요. 그러니까 일부가 불능일 때는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크게 먼저 보고 내가 지금부터 여기다가요 설명을 따로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후발적은요, 일단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것을 후발적이라고 그러고요. 원칙은 유효인데요, 유효인데 이것이요, 우리가요 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매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쌍방이 있어요. 매도인을 뭐라 한다? 채권자, 채무자,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했죠. 매수인을 채권자. 뭘 가지고 기준한다고 그랬죠? 뭘 가지고? 물건. 물건을 줄 사람을 채무자, 물건을 받을 사람을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무자가요, 잘못이 있죠?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앞으로 여러분요, 채무불행이란 말이 어마무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 채무불행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걸 알아야 돼. 채무불행이란 말이 뜻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요, 채무불행은 무조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채무불행이 아니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그런데 채권자가요, 채권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건 뭐다? 채권자가 이것을 뭐라 한다?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부담. 그래서 쌍방이 잘못이, 여기요. 쌍방이 잘못이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쌍방이 잘못이 없는 건 어느 경우가 있겠죠? 천재지변이지 뭐예요. 천재지변. 우리 여러분요, 이번에 여름에요, 한참 막 뭐랬죠?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매몰되고 그런 거 있죠? 그 집에 대해서 가박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그 집이 매몰된 거예요. 산사태 때문에요. 그럼 나도 잘못 없고 상대방도 잘못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것이 뭐냐면 위험 부담하고 해제하고 담보 책임, 계약 실상 관리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요 지금부터 순서대로 다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본단 말이죠. 자, 먼저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그럼 봐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론이 아니고요, 독일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여러분, 독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여러분 혹시 융단이라고 아세요? 융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천이 이렇게 감아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런 천이 감아져 있어 이렇게 쌓여 있죠. 이렇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제 천을 사러 온 사람이니까 내가 천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계약을 안 했잖아요.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계약을 체결하는 상은 뭐냐면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융단이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서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융단 하나 보인다고 쭉 뺐더니요, 이게 둥글둥글하니까 이게 쏟아져 가지고 상대방이 다친 거예요. 아직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랬을 때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잘못이 있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음식점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바닥에 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분들이요, 힐을 신고 있는데 넘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릎이 깨졌어요. 그런데 아직 음식 주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음식을 주문하러 가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잖아요. 그것도 독일에서는 그런 경우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경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나오는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요, 어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요. 그런데 상대방이 여기 우리 가게에 들어왔을 때 넘어지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보호 의무 위반으로 해가지고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독일하고 약간 다르죠?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계약처에서 과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과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는 우리나라는 계약을 체결했어. 체결했는데 그 전날 1월 30날 건물이 이미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건물이 이미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 갑은 자기 집이니까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알았다 그러면 뭐다? 악이. 알 수도 있었다 그러면 뭐다? 과실 이러죠. 여기 을은요, 을은 선이 무과실이다. 이러면요, 상대방은요, 매수인은 집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지, 불탔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계약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건물이 이미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신뢰이익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는 그 뭐죠? 만약에 건물이 없는 줄 알았으면 을이요, 계약을 안 했을 것이고, 을은 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했죠. 건물이 있는 것으로 믿고. 그래서 이 사람은 중도금이나 잔금 같은 것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미리서 은행에 대출받아서 대출 이자가 나올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갑은 그것을 을한테 배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신뢰이익은요, 이행이익이죠. 이러면 이행이익은 뭐죠?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 그것을 이행이익이에요. 그래서 이행이익을 뭐 하지 못한다? 넘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신뢰이익이 80인데 이행이익은 100이에요. 그럼 80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신뢰이익은 100인데 이행이익은 80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신뢰이익이 커도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만 청구한다? 80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그러니까 계약처에서 과실책임은 계약을 체결했는데 2월 1일 날 그 전에 이미 건물이 멸실됐는데 갑은 그것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았고 을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을 했으니 갑은 을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고요. 여기 그러면 위험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거예요.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말이 참 어렵죠. 위험부담. 그러면 이런 뉘앙스가 뭐예요? 위험부담 그러면 뉘앙스가 뭐죠? 위험부담. 내가요 어떤 큰 불이익을 내가 떠안는다 이런 말 같잖아요. 위험부담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먼저 갑하고 을하고 있죠. 여러분 갑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고요. 매도인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채무자고요. 이 사람이 매수인이죠. 매수인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채권자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그런데 갑과 을이요 계약을 했죠. 계약을 2월 1일 계약을요. 그런데 3월 1일 날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여기 봐봐요. 위험부담은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후발적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이 말이 있죠. 그래서 후발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2월 20날요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없어졌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가 위험부담은 조건을 제시를 해. 계약 체결하고 나서 건물이 없어졌는데 이 말이죠. 그럼 건물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죠? 건물이 없으면 그럼 여기 을은요 을은요 뭐죠? 여기 갑은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등기를 해줘요? 우리가 등기는 건물이 존재할 때만 등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부동산 1등기라고 그래. 건물이 있어야 등기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없으면 등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을은 갑에게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을은 왜요? 건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등기를 청구를 못하면은요 을은 그러면 물건을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뭐라 한다? 물건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물건을 뭐란다? 급부라고 얘기하는 거. 물건, 급부 이렇게. 이것을 물건의 위험, 급부의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위험 부담은 이런 것이 전제가 됐어요. 이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어가 중요해요. 물건의 위험이란 건 뭐죠?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을 내가 가져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위험이란 게 그러니까 뭐죠? 이익을 얘기해요? 불이익을 얘기해요? 불이익을 얘기해요. 불이익을. 그래서 내가 물건은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한테 물건을 못 받으니까 계약했는데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봐봐. 이런 상태에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돼. 전제. 이것을 이제 두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이 없어졌어. 건물이 없어졌어. 그러면 너 매매대금 받을 수 있니 없니 이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너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느냐 이 말이죠. 매매대금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럼 여러분요 봐봐요. 없어졌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이 만약에 을한테 대금을 청구한다 하면은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갑은 을한테 돈 받으면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몰라? 여러분이 갑이라 생각해봐. 건물이 있든 없든 간에 나는 돈은 받는데 매매대금 1억을 받는데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누가 손해예요? 을이 손해죠. 을이 손해죠. 왜요? 건물이 없는데 뭐는 줘야 되니까. 돈 줘야 되니까 손해죠. 아니 내가 지금 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그 집 없어졌는데 돈 줘야 되는데, 집 없어져도 돈 줘야 되는데. 그러면 집이 없어졌는데 돈 주면 준 사람이 손해죠. 그렇지 않나요? 그 집이 없어지면 돈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야, 걔 집만 없어지고 돈도 못 받았대. 집 없어지고 돈 못 받았대. 그럼 그 사람이 이익이요, 손해예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돈을 청구를 못 하는데 그럼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 갑이 손해고. 누구는 손해가 없어요? 을은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돈을 손해 보는 것을 뭐라 한다? 돈을 손해 보는 것을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니죠. 우리가 보면요, 이게 그냥 이 말이에요. 야,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았는데 을한테 등기하기 전에 건물이 뭐죠? 태풍으로 해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졌어. 그럼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만 손해요? 집주인만 손해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뭐를 못해요? 돈은 못 받죠. 그러니까 집주인 손해죠. 갑이. 그러면 갑을 누구라고 한다? 채무자. 그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하고 계약을 했어. 그런데 건물이 불타버렸어. 누구 때문에 불탔다? 매수인. 매수인이 채무자다 채권자다? 채권자. 채권자 때문에 건물이 불타버린 거야. 채권자 때문에요. 그러면 채권자 때문에 건물이 불타버리면 그러면은 누가 잘못했죠?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채무자는 자기 집은 불탔어도 채권자 때문에 불탔으니까 가서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을은 자기가 건물을 불태웠으니까 자기가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없고 돈은 줘야 되죠.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것을 위험을 부담한다.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하고 여기요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요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바로 하나가 뭐냐면 이런 혹시 보험 들어요? 보험 들었어? 보험 안 들으신 분 있어요? 여자분들, 남자들은 잘 몰라. 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겠죠? 관심이 없어. 일단 돈 빠져나가면 이제 왜 돈 빠져나가냐고 지난달에 분명히 보험 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자동이체로 돈 빠져나가니까 돈 왜 빠져나가고 오늘 와서 또 화내. 알겠죠? 보험 들었죠? 보험 들으면은 항상 보험금에 대한 수익자가 있어 없어? 수익자 안 들어봤어요? 수익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생명보험 들으면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누구로 하죠? 보통 누구로 해서 수익자를? 남편 이름을 했어요? 남편 이름을 한 사람도 없어. 알겠죠?
수익자를 왜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이 돈 그거 이 5억 타가지고요. 다른 여자하고 놀러 다니는 꼴을 내가 죽어서도 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건 안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하죠? 수익자를 누구로 한다? 상속인으로 하죠. 상속인. 그럼 상속인으로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상속인하면 내가 니보다는 오래 살 자신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내가 먼저 절대로 죽지는 않는다 너보다는. 그러고 나서 어때요? 남편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은 누가 그 돈을 받아가죠? 내 자식들이 받아간다. 상속인이니까.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리고 보통 여자분들이 보험 들 때 남편 이름으로 쓰면은 그 여자는요 부부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2명밖에 없다. 알겠죠? 어떤 사람이요? 뭔지 몰라가지고 쓴 사람 2사람. 알겠죠?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수익자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자기 남편 이름 쓴 사람이 있어. 알겠죠? 그것 빼고는 다 뭐라고 썼다? 상속인이라고 썼다. 지금부터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봐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3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자, 보면 이 갑을요 요약자라고 그래. 자, 을을 뭐라고 한다? 낙약자라고 그래. 여기요 병을 수익자라고 그래. 수익자. 자, 그 다음 반제. 잘 봐, 이제. 저 요약자하고 수익자를 뭐라 한다? 대가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요약자와 낙약자를 뭐라 한다? 보상 관계. 다른 말로 기본 관계.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요. 남편이고 아내예요. 갑이 남편이고 병이 아내예요. 남편이요 약속을 요구해요. 요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을한테요. 뭐라고 약속을 요구해요? 내가 이게 을이 누구냐? 삼성생명이에요. 내가 생명보험을 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달 보험료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매달 보험료를 내면은 그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죽으면 그 보험금을 우리 와이프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럼 와이프는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줘야 나빠요? 줬죠. 그러니까 수익을 했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수익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을 들잖아요. 여러분을 요약자라고 하고, 그러면 보험회사를 뭐라고 한다? 낙약자라고 하고, 약속을 승낙했다. 약속을 승낙, 낙약자.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이익을 보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수익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이제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막 끙끙 앓죠. 이게요, 장례비용을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 맞는데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아버님께서 이렇게요, 상속으로 이렇게 보험금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 부모님은요, 아주 좋으신 분이죠. 그렇잖아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누구하고 부부라고 그랬죠? 누구하고 누가 부부예요? 요약자하고 수익자. 요약자, 수익자 부부인데요. 그래서 보험금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익자하고 요약자하고요, 둘이 이혼을 했어, 부부가. 그럼 이혼한 걸 말한다? 대가 관계가 흠결이 있다, 이 말이죠. 뭘 했다? 이혼을 했죠. 그래도 갑하고 을하고 계약, 보상관계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둘이 이혼한 건 둘이 이혼한 것이고, 알겠죠? 둘이 이혼한 건 둘이 이혼한 것이고, 갑하고 병하고 둘이 이혼했지.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는요, 이혼한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어떡하죠? 뭐 내라고 그래? 보험료 내려가죠. 그러면 갑이 뭐라고 그래요? 나 우리 어제 이혼했으니까 보험료 못 내. 그러면 안 되지. 보험료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보험계약을 해약을 해야죠. 해약. 여러분, 보험계약 해약하러 한단 말 들어봤어요? 해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 꼴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익자를 뭐 하든지 변경을 해야지. 변경을. 수익자를 다른 사람 이로 변경을 해야죠. 그러지 않고요, 갑자기 우리 이혼했으니까 나 돈 못 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아무리 둘이 이혼해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영향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수익자 변경해야지 이렇게 하다가요, 어디 가다가 술 한잔 마시고요, 너무 기분이 우울해가지고 걸어오다가 전봇대에다 부딪혀가지고 정신 못 차려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혼했는데 수익자 변경하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죠? 보험료가 어디로 나오죠?
수익자한테 나오죠. 이때 누가 등장한다? 시어머니가 꼭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 애가 너 때문에 나하고 이혼해서 그걸 뭐 견디지 못하고 죽었으니 보험금은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때 며느리가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죠. 무슨 말 한다? 뭐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알겠죠? 법대로. 법에는 누구를 주기라 누구한테 주라고 그랬다? 수익자한테 주라고 했다. 그래서 며느리는 딱 한마디만 하면 돼. 네, 어머니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 되죠. 그럼 보험금이 누구한테 들어와요? 병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이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봐봐요.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이제 또 뭘 보냐면,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할 때는요, 여기서 애 낳으신 분들 있죠? 혹시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보험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보험 들 수 있어요.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태아 보험을 들려면 뭐 6개월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었다면 보험회사에서. 왜요? 하도 낙태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서로 보험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낙태를 하든 말든 그건 나중에 문제잖아요. 그냥 이제는 그냥 임신만 됐다는 것만 확인되면 다 보험을 다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엄마의 자궁을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 그걸 사람이라고 그래. 뱃속에 있으면 그것마다 생명체일 뿐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아는요, 현존한다 안 한다? 현존하지 않죠. 현존하지 않아도 돼. 그걸 뭐라 한다? 태아도요, 뭐죠?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태아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렇게 갑과 을이 있죠? 이 갑과 을을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성립 요건,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그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을 누가 한다? 갑과 을 간의 합의로 한다. 합의로 한다. 갑하고 을하고 합의로. 만약 여기서 이러면 합의가 안 되죠. 합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니까 무효, 취소, 해제. 무효나 취소나 해제. 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도 갑과 을 간의 합의로 하는 거야. 합의로. 알겠죠? 그래서 무효나 취소나 해제는요, 누구요?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요, 만약에 보험계약 해약하러 가죠? 보험 들었다가 보험계약 해약하려면 수익자한테 물어봐, 안 물어봐? 묻지 않죠. 내가 하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보험계약은 남편이 수익자면 뭐 하겠어요? 내가 죽어가지고 누가 보험료를 타든 말든 그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내 돈이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험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보험계약자가 와이프가 돼야 되겠어? 남편이 돼야 되겠어? 그냥 내가 돼야 되겠어? 내가 돼야죠, 내가 돼야지 뭘 한다?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해약할 수 있고, 해약하면 그 보험금이 누구 통장에 들어온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했다가 나중에 남편이 뭘 발견하냐? 보험금, 자기가 냈던 보험금 있죠?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요, 이혼하면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보험금 빨리 명의자 돌려달라고. 둘이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 이혼하면은 이판사판이잖아요. 이제는 이 보험금을 만드는 가지고 또 싸운단 말이죠. 진짠데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걸 돌려줘야 되냐 마냐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보험료 같은 것도 다 부부 공유 재산이잖아요. 반띵해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제3자가요.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 수익한다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오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갑이 사망해서 병 당신에게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수령하시겠습니까? 수령한다고 하죠. 그걸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그래. 그럼 수익의 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한다? 병이 누구한테 한다? 을에게 하는 거. 병이 을에게. 그럼 뭐 한다?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3자한테 이제 권리가 발생해. 보험료를 탈 수도 있고. 그래서는 봐봐요. 나중에 이런 범죄 같은 거 할 때 보면 아내가 꼭 남편이 와이프 죽은 경우는 좀 요즘 많이 안 나와. 옛날에는 남편이 아내 죽인 걸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이 뭐라지 아내한테 좋은 옷 사줄 테니까 우리 외식하게 밖으로 나와라.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한 번도 붕어빵도 안 사줬는데 갑자기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사준다.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때는 뭘 알아봐야 돼요? 내 앞으로 보험이 있는지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먼저 확인한 다음에 가야지. 딱 봤더니 나도 모르게 보험이 들어있더라.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요즘은요, 여자들이 더 무서워. 이러면요, 실제 상황 이런 데 봐봐.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 요즘은 다 어때요? 여자들이 남자를 없애버려. 알겠죠?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자나깨나 다 씹어야 돼. 무슨 알겠죠? 얘가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해. 뭐라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러니까 내게 이제 발생했죠? 그럼 어떤가 수익에서 발생했으면 이때 을은요, 병은요, 직접 누구에게요? 을에게 청구해. 보험료 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번에요, 캄보디아 여자가요, 애를 2명 낳았는데 임신 8개월인가 9개월 정도 됐는데 남자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 아이를요, 태우고요, 남편이 가다가요, 사고를 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2번이나 방영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98억 원이요. 생명보험을 98억. 자기는 문구점을 하는데 한 달 수익이 300도 안 되는데요. 보험료로는 약 한 800에서 900 정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요, 임신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자기 애가요, 8개월 됐는데 9개월 됐는데 그 아이를 죽일 것이라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나는데 어떻게 했냐? 여기서 이제 길이 이렇게 쭉, 이렇게 길이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트럭이 딱 세워져 있는데, 트럭이요.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오는데 불빛을 자기가 낮에 이제 다 코스를 다 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상향등을 켜. 상향등. 켜가지고 여기에 트럭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와가지고 자기 차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 차가요. 아내가 이렇게 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타고 운전대잖아요. 안에 있는 데로 해가지고 여기 모서리 그대로 박아가지고 아내가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애하고요, 아내하고요 같이 죽은 사건이죠. 그래서 98억 해가지고 1심, 2심까지 쭉 가가지고요. 맨 처음에 1심은 살인죄, 2심은 살인죄가 아니라고 그랬어. 대법원에서 원칙은 살인죄가 아닌 것처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해가지고 고등법원은 살인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살인은 살인죄다고 이렇게 다시 또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4년째인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고 싶다 해서 2번이나 반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고 싶다가요, 검사들보다 훨씬 똑똑해.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해가지고 이게 상향등 켜는 거 전문가들 의견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도 보험료가요,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법원까지 최종적으로 이 남자가 승소했을 때가 문제가 돼요. 승소하면 어떻게 돼요? 승소했는데 권리가 발생했는데 돈을 안 주잖아요. 청구했는데. 그럼 채무불이행으로서 이자를 내는 거예요. 이자는 얼마 내냐? 연 15%요. 100억이니까 연 15%니까 1년에 얼마씩이요? 10한5억 가까운 돈, 10한 3, 4억 정도가 이자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3년인가 4년째예요. 그러니까 그 이자만 하면 또 얼마가 돼요? 60억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이 또 남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우리 보험사고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이냐,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요, 용어, 수익의 의사 표시란 말이 뭐고, 요약자는 뭐고, 낙약자는 뭔가, 그 다음에 위험부담에서는 위험부담이란 말인가,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요, 기에 익숙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요, 저희 지금 10분이니까요 5분만 쉬었다 할 거예요. 알겠죠? 어디 가지 마시고 5분만 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